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최근에 발행된 미국 뉴욕타임스 일요판 일면이 1000개의 이름으로 가득 찼네요. 이 이름들의 주인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인데요. 이름 옆에는 놀라운 귀를 가진 지휘자, 이런 식으로 삶의 특색을 메모한 짧은 부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 피해의 심각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알리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제대로 추모도 하지 못하고 또 개인의 삶보다는 전체를 위한 결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재난 상황의 슬픔도 여기엔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나라보다는 낫지만 이 방역이라는 큰 그림 아래 개인의 삶이 밀려나는 상황은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가족의 임종,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를 살게 하는 방역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우리 삶의 소중한 장면들이 지워지지 않고 개개인의 존엄성이 깎여 나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일, 대유행 시대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월 25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뉴스 브런치,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은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고요. 월요 인터뷰 시간에는 심리 방역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사회적 우울이 깊어지고 있고 심리적 외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심리 방역의 필요성이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탁 시간에는 요즘 유행하는 건강 주스,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챙겨보시기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팟캐스트, 또 오디오 클립 다시 듣기도 언제든지 열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송문박님, 이지영님, 9441번님, 권영문님, 8121번님, 오영찬님, 박진호님, 최희철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PL2020님, 지친다님, 산속전원생활님, 이종범님, 이문희님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 주셨습니다. 유튜브로도 요즘에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뉴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뉴스픽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의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화장하시는 날이 잦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월요일? 방송을 나가다 보니 네. 전문가들께서 해주시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봤더니 우리 정용실 아나운서님하고 송문희 박사님입니다. 근데 너무 매일 보나요,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대화가 잘 통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크게 충돌하거나 이런 것보다 서로 존중하면 대화가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벽 방송 끝나고 여기 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또 다른 심리 힘입니다. 방역에. 네, 정말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네. 가족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직장에서도 뭐 직장에서 일이 힘든 것보다 예. 사실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서로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거 보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기대해 주시면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가 22일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하죠.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의 행보는 어땠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명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제 조선노동당 24일 날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네. 이것이 작년 12월 22일 날 그 7기 3차 확대 회의 이후에 5달 만에 연 겁니다. 아. 그리고 김 위원장이 한동안 나오지 않아서 두문불출해서 뭐 와병설부터 많은 그렇죠. 신변 예상설이 있었다가 예. 지난 1일 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때 나타났었죠. 지팡이를 살짝 짚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2일 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가 관심인 것이죠. 그렇죠. 핵 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네요. 뭐냐 하면은 작년에 이제 원래는 신년사를 하는데 신년사 대신에 노동당 중앙위 회의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핵 억제력이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파 심도는 미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도 이번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핵 전쟁 억제력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가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 말이 나오는가에 대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금 인민군 내부를 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안 강화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양대 치안기구가 국가보위성이 있고 인민보안성이 있어요. 네. 국가보위성은 방첩을 담당하고 있고 인민보안성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기구를 조직을 개편하고 또 거기에 이제 좀 비중을 실어주는 이런 힘이 실리는 이런 모습이라서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력 부강, 자력 번영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이제 바꿨죠. 지금은 경제에 더 집중하는 걸로 바꿨지만 이번 발언으로 보면은 사실상 핵과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주목하신 내용이 군 내부의 정비 그리고 또 핵 억제력 관련 내용을 이제 주목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또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관심 가지고 보셨는지요? 예,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건재하다 이렇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뭐 와병설이라던가 있었죠. 또 예. 지팡이를 짚고 나온 모습을 두고 건강 이상설이 사실 계속 제기됐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네. 피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사진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기존보다는 조금 더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보이는 모습을 공개석상에 일부러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어떤 지도력을 과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내부의 어떤 기강을 좀 잡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는 북한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어떤 인물들이 또 오느냐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죠. 예, 예. 특히 이제 군과 관련된 것을 보면 군 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 보위성, 인민 보위성의 조직 개편, 구실 강화 논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강력한 군사력 지도력을 내가 과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쪽을 더 강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내적으로 지금 북한이 뭐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기강을 잡는 내부 네. 조직을 다지는 것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 핵이라는 단어에 정말 민감한 국가가 아마 물론 뭐 당사자인 우리 나라도 있습니다만 네. 미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참 무색할 정도로 타격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마저 어떤 뭐 움직임을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왔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뭐 신뢰라든가 본인의 지지력 같은 데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북미 간에 뭐 큰 진전이 없는데 이 핵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으로도 미국이 어떤 좀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좀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이번 인사에서 그 두 사람이 좀 눈에 띄는 것이 그 북한 미사일 개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 이 인민군 참모총장이 그 현역으로 유일하게 차수가 되었어요. 차수.
차수가 차수가 뭐냐 뭡니까? 하면 원수와 대장 사이로 이제 있는 직급인데 기존에는 군인이 이 차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도 약간 잠복기 내지는 두문불출하고 난 다음에 협상이 교착되고 있다가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뭐 여름이나 이때쯤 해서 트럼프 재선 가도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북한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핵으로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ICBM급 이하 SLBM 정도의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경제의 장마당이 한 50% 이상 죽어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의 이 불만을 도발로 한번 돌리는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좀 추가 소식을 전해 드리자면 이제 미국 백악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의제를 강했건 다시 미국 내에서 이슈가 되고 뭔가 또 말이 나오는 그런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적 효과를 또 일부분 뭐 거뒀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동안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핵이라는 의제가 다시 떠오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 김정은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타임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계속 길을 열어놓고 있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뒷배를 믿고 한국과의 어떤 접촉을 자꾸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떤 행보가 있을지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해주셨는데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구의역 참사 4주기를 지금 앞두고 지난 주말에 추모식이 열린 보도 내용이 이제 쭉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혹시 뭐 공사다가 떨어져서 혹은 본인의 부주의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당시 19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노동계 전문가들이 당시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원래 2인 1조로 뭐 일을 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어떻게 추모위원회까지 열린 이유를 살펴보면 유사한 사건이 사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2013년에도 있었고요. 13년에도 있었고 2015년에도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같이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안전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주최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꽃을 던져서 떠나가는 이의 넋을 기리는 것을 했었었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왜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안 하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임금이 적게 들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게 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이런 구조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는 단순히 추모 행사를 넘어서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묵직한 과제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1대 국회가 그렇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뭐 이것을 제정을 지금 뭐 유가족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그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이 법 제정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죠. 그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이 산재는 살인이다라는 플랜카드를 듣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산재가 끊이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왜 고쳐지지 않는가? 문제는 뭐냐? 부품값보다 사람값이 더 싸다. 이거를 방치하거나 그냥 묵인하는 어떤 기존의 관행이 바꿔지지 않는다면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의역 참사 예를 들자면 그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구의역 참사 이후로 이제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가 예. 직영으로 됐대요. 직영으로. 예, 원청 하청 그러니까 위험의 시스템이 외주화를 아니라 안 하고. 직영으로 전환이 예. 됐고 2인 1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철도나 지하철 운영 기간이 비용 절감, 효율성 이런 얘기를 또 한다는 겁니다. 슬슬. 그렇다면 또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효율성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사람의 인명이 경시되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이 법을 입법 발의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네. 한마디로 재해가 있을 때 기업이나 정부 책임자 그리고 공무원까지도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 발의가 됐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때 이 법이 다시 한번 제대로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 네. 앞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예전에 비슷한 그렇죠.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희생되는 분들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라던가 의료직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것이 인재라고 지적을 하는데 인재라고 하면 분명히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부분, 안전장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모에서 한 정치인이 아주 정말 뼈를 때리는 직언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 정말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가 요즘 여러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유독 이 비정규직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또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또 법적으로 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상관없이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뭐 어떤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거나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의무인 것이죠. 일을 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원청이든 하청이든 정당하게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아까 부품값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원청 하청의 층층고리에서 저 밑에 있는 하청 근로자들은 안전을 담보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원청 그나마 능력 있는 원청에게 어떤 책임을 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산재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힘들게 지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집니다. 그렇다면 훨씬 많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치권이 눈물을 닦아주는 신용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먼저다 이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코로나19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비용 절감의 문제에 또 묻혀서 안전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가보죠. 정의당의 혁신위원장, 지금 장혜영 비례대표 당선인이 뽑혔다는 소식이 들려서 젊은 혁신위원장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지금 내용을 보셨는지요? 정의당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 그리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죠. 그렇죠. 6석, 네. 6개 의석밖에 확보를 못했고 또 심상정 대표님 뭐 사퇴했습니다만 정말 그 선거가 끝난 후에 고단한 길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맞아요. 했어요. 좀 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좀 울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정의당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꾸린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 장혜영 비례대표 네.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장혜영 비례대표 당선인 33살이고요. 예. 물론 뭐 젊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이력이 뭐 기성 정치인하고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요. 아마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출연했었죠. 출연을 해서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예. 지난 2011년에 이른바 스카이 사건이라는 것이 대학가에서 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연세대학교에 다니던 장혜영 위원장 당신 학생이죠. 자퇴를 하면서 왜 자퇴를 하는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학벌 중심, 무한 경쟁 이런 것을 비판을 하면서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장애인 인권 운동을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했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네. 장혜영 위원장이 사실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이 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꼈던 문제를 영화로 굉장히 잘 그렇죠.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비례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뭐 지지를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는데 과연 젊은 감각으로 또 어떤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 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뭐 정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당의 혁신을 또 끌고 갈 것인가 기대도 되면서 또 회의적인 분들도 있고요. 진보 정치에 어떤 기운을 불러넣을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 들어보죠. 참 정의당 좀 안타깝죠. 지금 처한 현실이 20대 국회에서는 적은 의석을 갖고도 좀 균형감을 갖고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었고 이랬는데 네. 지금의 21대 상황에서 정의당이 6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이번에 포스트 심상정이라고 얘기하는 예. 이를테면은 정의당의 이제 어떤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고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 그 후발 어떤 대표 주자들을 네. 키우지 못했다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이 지금 장혜영 당선인을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면 결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장애인 가족으로서 장애인 문제에 먼저 천착을 하기 시작했지만 아마 그 눈은 모든 분야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여동생이 시설에 입소해서 10수년간 생활을 하면서 그 시설의 인권 문제가 나왔을 때 심각성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장애인을 탈시설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탈시설화된 장애인들을 24시간 돌봄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전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주제에서 울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장혜영 당선자의 얘기 중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이 뭐냐면 정의당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당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홍대 노동자 이제 사망 일주기에 가서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국회의원이 그 현장에 노동자와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2대 맞을 걸 1대 맞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수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소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의당에 더 따뜻한 시선이 모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으신 거네요.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취재기자 시절에 민주노동당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보 정당들을 취재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정이 생긴다고 할까요? 동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애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있어야만 그렇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정당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진보 정당이 없다면 이 목소리는 결국은 충돌로 가거나 극한의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작은 의석이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정의당에 좀 쓴소리를 좀 드리자면 물론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취지를 못 살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의당의 주 지지층을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정의당이 좀 새로운 감각과 의제와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선보였냐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정의당 관계자분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얼굴들과 새로운 피를 영입한 만큼
좀 깊은 성찰과 참신한 감각 좀 다시 보여줘서 그렇죠. 진보 정당의 새로운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혜영 당선자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이 됐죠. 예. 어떤 말을 했냐면 정의당의 문제점이 학습된 무력감이나 패배감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불안감도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거대 여당이 민주당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 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언제까지나 국민으로서 바깥에서 신문고만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얘기한 만큼 정의당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기타 지금 뭐 시대전환이라든가 기본소득장이라든가 소수 정당들이 연대를 해서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